C949. 이것이 바로 콩코드가 박물관에 끌려가 먼지만 쌓이게 된 이유로 항공업계를 괴롭혀온 질문에 대한 중국의 답변입니다. 전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질문은 지상 사람들의 귀에 피해 없이 음속보다 빠르게 비행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론적으로 C949는 정말 괴물입니다. 순항 속도는 마하 1.6, 항속거리는 1만 1000km에 달합니다. 점수를 따지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이는 콩코드가 달성했던 것보다 50%나 더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상에서 느껴지는 소음이 단 83.9 체감 데시벨로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면 콩코드는 지비를 지나갈 때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는 옆방에서 헤어드라이어를 켜놓은 정도의 소음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사연이 사실이라면 이건 평범한 비행기가 아닙니다. 즉, 누구든 육상 초음속 비행에 성공하면 상하이에서 런던까지 10시간 걸리던 여정을 5시간 만에 갈 수 있고 향후 100년간 항공우주 산업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나사는 이를 X59로 시도 중입니다. 붐 슈퍼소닉 등 스타트업들은 벤처 자본을 쏟아부으며 오버처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중국 국영 항공우주 대기업인 코맥의 엔지니어들은 주주나 분기 보고서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구체적인 마감일이 있습니다. 2049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우연히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가장 큰 질문은 이 제트기가 미래의 여행 수단인가입니다. 이것이 콩코드를 몰락시킨 충격파 문제, 즉 물리적 문제를 해결한 최초의 실제 초음속 여객기 설계도일까요? 아니면 이건 단지 마하 1.6의 생일 선물 포스터에 멋지게 보이도록 만든 체면 칠해용 선전물일 뿐 실제로는 유료 승객을 태울 의도가 없는 것일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왜 초음속 여객기가 사라졌고 왜 중국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중국이 왜 이걸 만들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콩코드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27년 동안 콩코드는 하늘의 절대적인 왕이었습니다. 콩코드는 런던에서 뉴욕까지 3시간 반 미만에 이동하며 샴페인을 마시며 마하이로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콩코드는 기술적으로는 기적이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재앙이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어릴 때 콩코드가 런던 상공을 나는 걸 기억하는데 한 번도 타보지 못해서 정말 아쉽습니다. 문제는 단지 콩코드가 로켓처럼 연료를 많이 소모했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소음이었습니다. 콩코드의 소닉붐은 약 105에서 110dB에 달했습니다. 콩코드가 머리 위로 초음속 비행을 할 때 지상에 있었다면 누군가가 바로 앞에서 문을 쾅 닫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소음이 심각해 미국 등 여러 나라가 콩코드의 육상 초음속 비행을 금지했고 콩코드는 바다 위 노선만 운항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이 사실상 고사됐습니다. 2000년에 발생한 비극적인 추락사고와 9.11 테러 이후의 침체까지 겹치면서 그 꿈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콩코드는 2003년에 퇴역했고 그 이후로 우리는 초음속 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콩코드는 초음속 여객기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소음, 오염, 높은 비용 때문에 생존이 어렵다는 점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초음속 여행을 다시 부활시키고 싶다면 소닉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닉붐이 무엇인지 이해해야죠. 비행기가 날 때 공기를 밀어내면서 압력파를 만듭니다. 이건 마치 배가 물 위를 지나갈 때 생기는 물결과 비슷하죠. 비행기가 더 빨라지면 파동이 충분히 퍼지지 못해 비행기 앞에 쌓이고 강한 충격파로 압축되어 마하콘이라 불립니다. 그 콘이 지상을 스칠 때 그는 갑작스런 압력을 폭발음으로 인식합니다. 나사는 이 문제를 수십 년간 연구해왔습니다. 그들의 해결책은 X59 캐스트입니다. 이 비행기는 충격파를 길게 느리도록 설계된 실험용으로 전통적인 소닉붐의 날카로운 N자파형을 더 부드러운 일련의 파동으로 바꿔줍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 대신 나사는 약 75 체감 데시벨의 소닉 쿵 소리를 목표로 하며 이는 자동차 문 닫는 소리와 비슷합니다. 나사는 사람들이 폭음을 거의 느끼지 못하면 규제 당국이 육상 초음속 비행 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중국은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과학 실험이 아닙니다. 이건 경쟁입니다. 한쪽에는 미국 스타트업 붐 슈퍼소닉이 오버처 제트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64명 승객 탑승, 마하 1.7 속도로 2020년대 후반 첫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항공 스타트업에서는 일정이 늘 유동적이지만 20년대 말까지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다면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저라면 표를 살 것 같아요. 반대편은 나사 X59가 있지만 X59는 여객기가 아닌 시험용 기체라 유료 승객을 태우지 않을 겁니다. 이 비행기의 임무는 FA의 규정 변경을 위한 데이터 수집입니다.
그리고 물론 중국도 있습니다. C949는 단순히 비행기 모양만으로 충격음을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플라이트 글로벌의 보도에 따르면 코마크는 대기 굴절을 이용해 충격파를 위로 굴절시켜 지상에 도달하지 않도록 하는 무충격음 초음속 항공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붐 슈퍼소닉의 CEO 블레이크 슐은 이것을 경쟁이라고 명확하게 언급하며 서방이 규제에 대해 논쟁하는 동안 중국은 그냥 계속해서 그걸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중국이 지난번에 실패한 것으로 유명한 기술에서 왜 이렇게까지 1등이 되려고 안달이 났을까요?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코마크의 장기 전략을 살펴봐야 합니다. 중국 상용 항공기 공사, 즉 코마크는 2008년에 단 하나의 명확한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바로 중국이 보잉과 에어버스에 의존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었죠. 그들은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지역 제트기인 ARJ-21을 완성하는데 15년이 걸릴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개발에 매달렸죠. 그 다음에는 C919가 등장해 737과 A320에 맞서는 협동체 여객기였습니다. 놀라울 만큼 비슷한 경쟁기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운항중이나 서방 주재 당국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C929입니다. 이 광동체 장거리 제트기는 러시아가 빠진 뒤 중국이 단독 개발 중입니다. 코마크의 내부 로드맵을 보면 단계적 발전이 분명합니다. C919는 오늘날, C929는 2030년대, C949는 2040년대의 핵심작입니다. 중국은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7억 3천만 명의 승객이 이동했습니다. 이 비행기 운항에 충분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C949는 경제성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20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을 위한 국가 전략과 직결됩니다. 시진핑 주석은 그때까지 세계적 수준의 군대와 국가의 부흥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베이징 입장에서 2049년을 위한 상징적인 우리가 도달했다는 프로젝트를 원한다면 국산 초음속 여객기는 달기지나 6세대 전투기와 함께 최고의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중국이 더 이상 서구 기술을 단순 모방하지 않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모방하지만 방금 언급한 비행기도 737을 모방했으나 이를 능가합니다. 조용한 초음속 제트기 내부. 좋아요. 이제 이 비행기의 겉을 벗겨 코맷이 실제로 무엇을 제안하는지 살펴봅시다. 유출된 문서와 콘셉트 연구 자료를 일종의 브로셔처럼 본다면 C949는 정말 대단한 공학의 산물입니다. 이 비행기는 마하 1.6, 1.7로 순항하며 약 16,000m 상공을 비행해 일반 상업 항공기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항속거리입니다. C949는 1만 1000km를 목표로 하며 콩코드는 약 7200km가 한계였습니다. 무려 50%나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차이는 런던에서 뉴욕까지 겨우 도달하는 것과 상하이에서 로스앤젤레스, 베이징에서 파리까지 중간에 멈추지 않고 편안하게 비행할 수 있는 차이입니다. 이 비행기는 길이 61m, 날개 폭은 22.5m입니다. 이 비행기는 크게 뒤로 젖힌 저익 날개와 조종용 앞쪽 카나드, 뒤쪽에 V자 꼬리 날개, 그리고 후방동체 위에 장착된 쌍발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자면 여러분이 자주 타던 표준 단거리 여객기인 보잉 737을 떠올리고 그걸 은색 레이피어처럼 길게 늘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내부에는 200명이 빽빽이 있지 않고 기본 설계는 28, 48석의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만 있습니다. 168석 규모의 더 큰 변형 모델에 대한 소문도 있습니다. 이제 속도와 항속거리는 정말 훌륭하지만 만약 그 비행기가 육지 위를 비행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초음속 제트기를 어떻게 조용하게, 아니면 적어도 충분히 조용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설계 문서에 따르면 코마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공기역학 기술을 동원했고 동체에 리버스 챔버를 도입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비행기의 중간 부분이 오목하게 약간 안쪽으로 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독특한 형태는 충격파가 비행기 몸체를 따라 형성 결합되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또 하나는 기수 부분입니다. 이 원불형 스파이크는 초기 충격파를 여러 작은 파동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꼬리 근처에 미묘한 돌출부가 있으며 엔진 주위엔 유선형으로 다듬은 페어링이 있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구조의 목적은 앞서 이야기했던 하나의 큰 엠파로 충격파가 합쳐지는 것을 막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콩코드의 붐소리는 마치 무거운 볼링공 하나를 공중에 떨어뜨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C949는 그 볼링공을 작은 자갈들의 긴 줄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 방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초기 설계는 105dB이 넘는 붐소음을 발생시켰는데 이건 콩코드 수준이죠. 노즈 스파이크, 역캠버, 꼬리 범프로 인해 지상에서 84dB 이하로 낮췄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마법의 헤어드라이어 수치입니다. 하지만 기체 영상을 다듬는 건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대기 자체를 속이는 것입니다. C949는 마하 컷오프라고 불리는 현상을 이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팝건에서 들리는 말 같지만 사실 단순한 굴절 현상입니다. 소리는 차가운 공기보다 따뜻한 공기에서 더 빨리 이동합니다. 보통 지상 근처의 공기가 5만 피트 상공의 공기보다 더 따뜻합니다. 충격파가 비행기에서 아래로 이동하면서 따뜻한 공기를 만나 위쪽으로 굴절되고 휘어집니다. 정확한 속도와 고도로 비행하면 충격파가 너무 많이 휘어져서 실제로 지면에 닿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항공기 아래 음영구역이 생깁니다. 코맥의 개념은 마하 1.1, 1.7 사이 붐없는 순항을 위해 이를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사는 이 물리 법칙이 작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붐 슈퍼소닉도 이를 테스트했습니다. C949는 두 가지를 모두 시도하고 있습니다. 충격파를 기계적으로 재구성하고 남은 부분은 상층 대기 속에 숨기는 것이죠. 물론 이런 공기역학적 기술을 구사하면서 비행기를 균형 있게 유지하려면 꽤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C949는 본질적으로 일종의 날아다니는 연료 탱크입니다. 이 비행기는 날개와 동체에 7개의 연료 탱크가 있어 약 42,000kg의 연료를 저장합니다. 비행 중에 비행기는 무게 중심을 조절하기 위해 연료를 앞뒤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저속에서는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무게를 앞쪽에 두는 것이 좋지만 마하 1.7의 속도에서는 효율성을 위해 무게를 뒤쪽으로 옮겨야 합니다. 코메크는 안정성을 위해 AI 기반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제어 소프트웨어는 비선형 공기역학에 대응하기 위해 플랩과 카나드를 초당 100번까지 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엔진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꽤나 큰 미지수입니다. 이 콘셉트는 두 개의 적응형 사이클 터보팬 엔진이 필요하며 비행 중에도 내부 공기 흐름 형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엔진들은 고효율 순항을 위한 에코 모드와 배기 속도를 줄이기 위한 소닉붐 저감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C949는 완벽한 엔진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C919에 장착된 서방 엔진을 대체하기 위해 표준 아음속 엔진인 CJ11000A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터보팬 엔진 복제에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세계 최초 상업용 저금형 사이클 초음속 엔진 개발은 큰 도약입니다. 하지만 그 도약을 할 나라는 중국일 겁니다. 그렇죠? 이 논문을 쓴 사람들은 안 된다는 답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수석 공기역학자는 우 다이웨이라는 사람으로 코메케 수상 경력이 있는 엔지니어입니다. 그는 서북공업대학교와 ABIC에서 나오는 방대한 연구 생태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역설계와 파동 간섭에 관한 논문을 수십 편 발표했습니다. 우다이웨이와 그의 동료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논의가 아닙니다. 그들의 논문은 21세기 승자가 21세기 진화 방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하며 끝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승자가 반드시 중국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컴퓨터 안에만 존재하는 비행기를 가지고 있고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엔진에 의존하며 아직 존재하지 않는 AI 기반 제어 시스템에 의해 조종되는 상황입니다. 서구권 스타트업이었다면 이제 모두가 그들의 성공을 믿지 않아 자금이 끊기고 결국 사라져 소식을 듣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부분입니다. 하지만 코마크는 스타트업이 아닙니다.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그 규모 때문입니다. 2024년 중국 항공사는 약 7억 3천만 명의 승객을 운송했으며 국내 시장도 매우 큽니다. 콩코드는 실패했습니다. 런던 뉴욕 노선에만 집중해서 그렇죠. C949가 로스앤젤레스나 런던 비행 인증을 못 받아도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 비행기를 베이징에서 우르무치, 상하이에서 싱가포르, 광저우에서 두바이로 운항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내부 수요와 우호적인 이웃 국가가 많아 FAA 허가 없이도 항공편을 채울 수 있고 자금도 충분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중국 제조 2025 로드맵과 중국 민항 총국 CAAC 수양 2050 전략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이번 세기 중반까지 세계적인 항공 허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국가의 100주년 기념일에 멋진 사진을 남기기 위해 30년 동안 무언가를 보조할 의향이 있다면 일반적인 경제 논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중국이 가진 두 번째 이점은 규제의 자유입니다.
미국에서는 FAA가 육상에서의 민간 초음속 비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아무리 조용해도 음속을 돌파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 규정은 197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를 변경하는 것은 완전히 관료적인 악몽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조금 바르게 운영됩니다. 중국 민항국은 일반적으로 국제 안전 규정을 따르지만 내몽골이나 고비 사막처럼 인구가 적은 지역 위에 초음속 통로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여기서는 초음속으로 비행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감수해야 한다는 거죠. 코막은 이륙시 소음은 정상 범위 내로 유지하길 원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지만 순항 단계에서는 약한 쿵 소리를 감수할 만한 절충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건 정말 생각해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 아닌가요? 시의회가 하루에 몇 번씩 둔탁한 소리가 들릴 거라고 한다면 5시간 만에 지구 반대편으로 비행할 수 있다면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티켓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에 달려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 기술의 기반이 확실히 실재한다는 점입니다. 화려한 논문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2020년 이후로 중국 대학들은 저소음 충격파 공기역학에 관한 동료 평가 논문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은 고속 군사 기술 분야에서 엄청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트랜스포테이션 같은 민간 기업들은 양징이라는 마하포스 우주 비행기 프로토타입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도 받는 극초음속 무기 프로그램도 갖추고 있습니다. 군사용 극초음속 활공체를 설계하는 데 사용되는 동일한 풍동과 CFD 도구들이 있는데 만약 갑자기 초음속 제트를 시험해보고 싶어진다면 매우 유용하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상하이행 티켓을 미리 예매하기 전에 이 프로젝트에 대해 심각하게 경고하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문제점들은 많고 중국 국기가 아니라 진짜 경고 신호들입니다. 첫 번째는 물리학입니다. 대기에서 충격파가 튕겨나가는 마하 컷오프 트릭을 기억하시나요? 사실 이 방법은 날씨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골디락 존과 비슷합니다. 온도나 바람이 변하면 그 원리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충격파가 지상에 닿게 됩니다. 날씨가 좋으면 운항하고 아니면 안 한다는 전제로 전기 항공사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소음 자체입니다. X59조차도 75데시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949는 약 84데시벨을 목표로 하지만 차이가 크지 않아 보여도 실제로는 다릅니다. 규제 당국은 브로셔 내용과 관계없이 84데시벨 이 잠을 자려는 이들에게 여전히 시끄럽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AI 비행 제어 시스템을 언급했죠. 인증 당국은 비행기가 100%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신경망이 글쎄요. 환각을 일으켜서 비행기를 뒤집어버리는 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죠. 그건 아직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인증 악몽입니다. 또 경제성 문제도 있습니다. 초음속 비행은 연료를 많이 태웁니다. 음속에 가까워질수록 항력이 크게 증가하는 단순한 원리입니다. 적응형 엔진을 사용하더라도 승객 1인당 연료 소모량은 아음속 제트기에 비해 엄청날 것입니다. 코맥의 자체 추산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4,500만 명의 승객 시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전체 여행객의 약 1%에 불과합니다. 버스나 737을 타는 것과 달리 페라리를 타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건 프리미엄 틈새 시장으로 매우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기후 문제로 연결됩니다. 중국은 항공 분야에서 탄소 중립 성장을 목표로 친환경 개발을 추진합니다. 마하 1.7 상업용 제트기는 지속 가능성에 좋은 예는 아니겠죠. 항공산업 전체가 탈탄소화 압박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 초음속 여행이 다시 등장한다면 콩코드가 겪었던 정치적 문제들이 오히려 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정표를 보면 코맥 로드맵에 따라 C929는 2020년대 후반, C939는 2030년대, C949는 2049년 출시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실적을 살펴보죠. C919는 계획보다 10년 이상 더 걸려서야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C929는 아직도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2049년은 거의 확실하게 낙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장기적인 전망을 좋아하죠. 30년간 꾸준히 추진할 준비가 된 곳은 코맥. 그들은 늦을 수는 있지만 좀처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듣지 못하는 소리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 지금으로서는 C949는 유령 같은 존재입니다. 아주 상세한 설계도와 유망한 시뮬레이션이 가득 담긴 하드드라이브에 불과한 유령이죠. 아직 실제로 나는 시제품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과 실제로 만들어내는 것 사이에 간극에 있습니다. 그 간극은 꽤 큽니다. 이걸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코마키 항공우주공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한 번에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 이들은 실제 세계에서도 로우붐 형상 설계를 완벽히 익혀야 하며 완벽한 날씨에 의존하지 않는 엠매지 컷오프 비행 경로도 완성해야 합니다. 아직 없는 적응형 사이클 엔진을 개발하고 연료를 동체 주위로 이동시켜야 수평을 유지할 만큼 불안정한 비행기를 제어할 AI 비행 제어 시스템도 인증받아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결 못하면 전체 프로그램이 무산될 수 있지만 이 비행기는 전략적으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이 비행기는 중국의 2049년 전략에 부합하며 보잉, 에어버스 모방을 넘어 신흥 강대국이 기존 강자를 뛰어넘으려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C949는 설계 단계에서 끝날 수 있으며 항공 역사에서 각주로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초음속 여객기가 다시 등장한다면 아마도 이런 모습과 매우 비슷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상하이나 시안의 어느 연구실에서 오다 유에이와 그의 팀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사가 X-59를 공개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붐 슈퍼소닉이 모하비에서 시험을 진행하는 것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방이 소음 규제와 자금 문제로 논쟁하는 사이 자신들은 30년짜리 승리 지침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